이 탈북민들을 보는 외교관의 입장에서 어떤가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누워서 침받기죠. 결국은 네. 내가 날 보고 민족 반역자로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런 시각이 있었죠. 분명 북한 민족 반역자고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탈북민들로 인한 말하자면 도움이 많잖아요. 돈도 보내주시고 또 점점 북한 사회가 사악한 사회를 본질제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에 대한 동정도 많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북한 대사관 측에서 빨리 쿠바 그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또 잡아들이긴 했지만 이쪽 아들이 뛴 거예요. 네. 저쪽에서 또 뛴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연인 관계인 거예요, 지금 둘이. 연인 관계 아들 데리고 여자가 또 도망쳤다가 비행기에서 잡혔다는 거요. 리일규 참사님이 자녀도 다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다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은 자녀를 못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거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과 못 데리고 나오는 사람의 차이가 그러면 이렇게 많은 외교관들이 탈북해서 북한을 빠져나오는 이유 왜 요즘 이렇게 특별히 많을까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는 시그널일까요? 예, 말하자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나 그리고 믿음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김정일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는 70년대예요. 70년대생이다 나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북한 정권에서 이렇게 깊은 개혁을 받았다 그럴까? 그러다 나니까 김정은 정권이 딱 들어서자마자 이 정권이 움직이면서 북한 내무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외교관들도 함부로 다치고 외무성의 전제 가치까지도 김정은이가 이야기했거든요. 외무성 필요 없다. 이거 없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외무성 없애치우면 외교 관련한 일은 누가 하냐?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나오니까 외교관들이 이때까지 김정일 시대 때나 이 전 시대만 해도 북한 내각도 다치지 못하던 내무성이 됐는데 완전히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망가진 데다가 외교관들을 여러 가지 혐의로 해서 처벌하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위태롭고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거예요. 저 정권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살다가 나도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게 미래의 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할까요? 충분히 그런 생각하겠죠. 네, 그러니까 조그만 자기 신변의 변화가 있어도 솔직히 말해서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더 특징적인 게 있어요. 네.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도 이어지지만 외교관 자녀들, MZ 세대들의 탈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자유민주주의나 대한민국에 접할 기회가 더 많잖아요. 우리보다 유학생 생활을 하잖아요.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식들이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탈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부모들을 설득시키기도 하고요. 네. 이게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네. 이게 또 암만 그렇다 해도 자식이 먼저 뛰는 사례도 많았거든요.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쿠바 그쪽에서 대사 손자가 뛴 거예요. 예. 북한 대사관 측에서 빨리 쿠바 그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또 잡아들이긴 했지만 그것도 어떤 데서는 이쪽 아들이 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뛰었으니까 이거 깜짝 놀라서 이렇게 뛰었다 해서 안전대표라는 게 있잖아요. 안타까워서 여기서 처리하라 그러는데 보이부. 저쪽에서 또 뛴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연인 관계인 거예요. 지금 둘이. 연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는 저쪽 나라에 있었고 하나 이쪽 나라에 있었는데 둘이 하나 먼저 뛰고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대표는 두 개나 담당인데 바쁜 거예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식당 사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식당 사장이 외교관이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일기 형이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이야기한 거 보니까 그게 또 우리가 아는 외무성 3국 우리 부원이 소기관이더라고요. 울라디보스톡에서 아들 데리고 여자가 또 도망쳤다가 비행기에서 잡혔다는 거요? 예, 그것도 특징적인 것은 남편이 카자흐스탄에 출장을 갔을 때 소기관 와이프하고 아이하고 달아난 거예요. 남편을 설득시키다가 설득 못 되니까 달아났던지 아니면 자기 남편은 암만 설득시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달아나던지. 근데 그것도 붙잡혔거든요, 사실은. 네, 붙잡혔다고 뉴스 나왔잖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지금 이상하게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서의 탈북 조치가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잡혔다 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랐습니다. 설령 남편이 동해에서 아무래도 해적인 그런 게 안목이 있으니까 남편하고 같이 탈북을 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 남편도 또 그거 외교관을 하게 되면 북한 외교관들은 나가서 자기가 담당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인맥이 다 있어요. 네. 주재국에. 네. 그런 도움도 좀 받았으면 붙잡히는 이런 불행을 겪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잡혔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래도 북한에 어쨌든 인맥과 어떤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앉아 있으시니까 자기 가족을 짧게만 고생시키고 뽑아낼 수 있는 또 능력은 또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안 돼요? 들어가게 되면 우선 첫째 그렇게 당시에 넣으면 우리 외교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자발적 귀국이에요. 그러면 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런 가정혁명하다 잘 못했는데 해외에서 대생활을 대활동을 내가 얼마나 하겠냐. 그냥 나 자발적으로 귀국하겠다. 그래서 귀국을 하거든요. 다 그런 형식으로 귀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 가족도 살리고 다 하지. 들어가서는 제 생각에 분명 이혼할 겁니다. 이혼해서 거기서 나도 살고 도움도 그러니까 주고.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게. 네. 자, 그러면 외교관들이 나와서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일규 참사님이. 아니,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그 압박을 넣는데요. 아니, 근데 원래 외교관은 나와서 나라와 북한과의 사이에서 걸리지 않는 어떤 그 문제, 관계를 원만하게 풀라고 외교 활동을 하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월급도 적게 주는데 그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외교관들에게 달라 진짜 벌으라고 압박을 주나요? 현금을 달라, 뭐 캐시를 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진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아, 우회적으로 압박한다는 게 뭐나 무슨 뭐 다른 식으로 자은 것 같지만 무슨 약을 보내라, 거기서 뭘 보내라, 뭐 담배를 사서 밑지암을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외교관 생활비를 타가지고 그걸 감당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향후 자기가 이제 북한 외무성에 들어가서 뭐 다시 나온다 쳐도 다시 나오기가 더 힘들거니와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자기 지위도 정확히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북한 외무성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하자면 부탁이 들어오면 우리 두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으니까 불법 활동을 벌려야 되거든요. 네. 생활비가 지금 안 되고 가족 살리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법 활동을 벌려가지고 그 돈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뇌물이죠. 일종의 뇌물을 하는 거죠. 그 뇌물의 수위가 무슨 일반 동료들이 부탁하는 게 아니고 외무상부터 시작해서 그 우위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서 그 진짜 월급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외교관들. 네. 그거는 제가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네.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태공사님 어디 거기에도 그 일가들이 콩나물 팔아가지고 콩나물 장사해서 생활비 못한다 이런 거 정말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네. 외교관들이 월급이 정말 이렇게 적으면 불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북한은 외교관들 유로를 주는데 제가 385유로인가를 탔어요. 네. 그게 기준이 뭐가 있나? 그 나라의 물가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베트남 물가에 따라서 자기 그 식비를 주거든요. 네. 그 뭐 아무래도 중국 쪽에는 유럽 쪽이니까 물가가 비싸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탔겠죠? 네. 많이 타봤댔자 뭐 500유로 정도 탔겠나? 뭐 이 정도 타니까 그거 가지고 자녀도 이제 공부 보내야 돼. 이렇게 하면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북한 외교관들 한 데 있어서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은 좀 국가가 이렇게 잘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인 운명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북한 정권은 외교관들이 뭔가 조금 장사를 하거나 불법을 한다라고 해서 보연히 알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눈 감아주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고 드나요? 그거는 어떻게까지나 안전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거기서 돈을 주는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즉 뇌물이 있으면 그걸 네. 봐주는 거고 뇌물이 없으면 이걸 불법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처벌하겠다 달래두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한 대사관에 가게 되면 안전대표나 북한 대사하고 사이가 좋은 대사관이 없어요. 네, 안전대표는 약간 보위부죠. 국간정보위성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여기 말하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말하면 용사라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대사하고 사이가 항상 나쁜 거예요. 근데 나쁜 점에 정당에 가게 되면 돈 문제인 거예요. 네. 아무래도 북한 대사관에서는 외교관들끼리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끼리끼리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네. 돈을 벌어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안전대표들이 자기를 거기 끼워주지 않거나 자기한테 그 나오는 할당목에서 어느 정도 주지 않거나 하면 그냥 뒤에서 삐진 거죠. 삐져가지고 뒤에서 그걸 하는 거 조작을 하는 거죠. 그걸. 그 북한에다가 좀 보고도 하고 꼼수도 치고 뒤통수도 치고 뭐 네, 이런 그렇죠. 것도 하겠죠. 그런 사례를 통해서 귀국한 북한 외교관으로 기존에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제일 잘 읽는 게 그걸 또 뭐랄까 대한민국하고 엮거든요. 자유주의를 한다. 이야기 안 하고 움직인다. 그런데 알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접촉하는 것 같다. 이래서는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렇죠. 정부에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명하지 못하니까 여원들의 말하자면 활동인 거 알면서도 제가 나 그럼 북한에 들어가서 나 해명하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댔자 북한에서 일단 해명이 된다 쳐도 이게 빨간 줄 한번 쑥 가게 되면 해외 다시는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외교관이 해외에 나가려고 외무성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네. 해외에 나가서 외국도 좀 유행하고 그 돈도 벌고 이렇게 하려고 외무성에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거기 가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무성에서 해외에 나가지 못한다 하게 되면 죽은 생명이와 같은 거죠. 네, 거기서. 죽은 목숨이죠. 예. 그냥 몸뚱이만 앉아있는 예, 그렇죠, 거죠. 거기서. 예. 그러면 대부분은 외무성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내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뇌물도 고이고 어쨌든 그 작업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는 거네요. 모두가 대기하고 있죠. 모두가 대기하고 모두가 있어요. 대기하고 자기 순서가 언제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렇구나. 자기가 어떤 길을 해서 자기가 언제 들어왔고 내가 입사연도가 언제이고 누가 이제 어디서 들어오는 거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다시 나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걸 다 체크하고 여기서 어느 대사관에서 어느 소기관이 언제 들어오고 다 하고 이때쯤이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사실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그럼 예. 우리 선생님은 베트남이 해외로 파견 나올 때 제일 첫 번째 국가였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이때까지 안에서만 있다가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게. 그게 베트남. 그전에는 북한 해무성 6국하고 7국에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내부 요원으로서 내부 요원이 뭘 하는 거나 지금은 일규형을 말을 들어보니까 외무성 그 행정체계도 많이 바꿔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북한 외무성 앉아있는 요원이 자기가 담당한 나라 대사관들을 모든 활동을 컨트롤했어요. 네. 이렇게 지시줘서 이렇게 하라, 밑에 성선전은 이렇게 하라, 그다음에 쌍무관계에서 누구 만나라 하면서 이런 걸 안에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에 대한 지시를 좀 이렇게 푸시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북한 안에 있는 대사관에서는 암존이라고 그래요. 암호존 원래 네. 그걸 가지고 하루에 말하자면 무조건 전부복을 올려야 돼요. 상황복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암전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인사변동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걸 계기를 마련하고 김정은한테 보험문건 올려서 결제를 받아가지고 그걸 대사관에다 실행시키는 거예요. 네. 그걸 계속 안에서 그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말은 주체상 대선전을 담당했댔죠, 제가. 네. 주체상 정부위원회라고. 네. 그러면 일본에 그게 사무국이 있고요. 네. 인디아에 그게 총책이 있거든요. 비샤나스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총책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북한의 모든 대사관들에서의 위대성 선전. 위대성 선전이 영화, 사진 전시에 용화 감상회, 그러면 모든 축전 올라오는 거 조직하고, 네. 그 꽃다발 올라오는 것도 우선 만들거든요. 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조직하면서 있었죠, 거기서. 그럼 지금은 좀 어떻게 바뀌었답니까? 지금은 북한 대사관 안에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 자기 활동하도록 조금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좀 그래도 풀어놔줬다는 거예요? 알아서. 책임의 빚이 일종의. 안에서 컨트롤 했으면 그 책임 관계도 내가 보험권 지기하고 내가 하고 대사관을 내가 컨트롤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해서 어점이 있게 되면 책임 관계가 대사관보다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대사관이 너희들이 활동해서 다 해서 실적 보고 와라 이렇게 됐으니까 실적만 보고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사관이 가만히 있으면 대사관이 계속 욕먹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럼 탈북 의식도 거기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책임은 이 담당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컨트롤 잘못해서 탈북하는 거죠. 대사관. 그러니까 책임 한 개의 전가가 북한 내부 외무성이 아니라 이제 전가가 주재국 대사관으로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사관에서 제일 센 사람이 이제는 그렇죠. 책임을 모두 안고 취하지. 지기에서 더 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아무래도 결과를 해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그 리일규 참사님이 자녀도 다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다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은 자녀를 못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거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과 못 데리고 나오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